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기업 진단론의 3강에 속하는 맨 먼저 1강의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기업 진단론이란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한 특히 가장 중요한 비율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기출문제를 갖다 한번 한 회 정도 우리가 따졌고, 이제 실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지사의 바로 기업 진단론의 이야기는 1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3강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쪽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가, 소위 기업 진단론 어떤 방향으로 나오죠 하는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1타로 바로 기업 진단론에 대한 이야기의 여러가지 비율 분석 너무 중요하죠. 일단 먼저 새로운 신비율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작년 문제를 우리가 풀어봄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 제시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부터 이제 기업 진단론에 대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진행하며, 우리만이 가지는 어떠냐 그러면 고유의 체계 이야기요, 그리고 또 어떠냐 그러면 어떤 경향으로 나올 것인가를 경향을 갖다 분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내용 설명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 진단론의 파트 1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기업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기업 진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계는 바로 기업은 어떠냐면 시장이 세계화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국제시장화되는 시대죠. 옛날은 동네 또는 아니면 조그마한 장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는 어떻죠?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세계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국제무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가지 환율의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이유가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세계화를 얘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터내셔널 마케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장.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 기업 진단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시장의 세계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경영학이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 바로 세계를 겨냥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한 작은 시장을 갖다 겨냥하는 게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갖다 나갈 때 기업은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추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국경 없는 경쟁시대다, 또 세계는 하나다,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게 바로 시장의 세계화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첫 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특성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본다면, 특성은 첫째 어떠냐 그러면 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겠다.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최소 비용,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사업을 운영할 때는 비용은 최소화되고 최대 효과를 갖다 얻어서 궁극은 이익 추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기업은 궁극은 이익의 추구가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기업이 왜 존속합니까?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하여 존속하고, 기업이 돈을 못 벌므로 해서 사회 즉 피폐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 대하여 월급, 또 집세를 못 준다. 이럴 때는 사회적 경제적 마비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뭐가 되느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걸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첫째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일정 표준, 바로 어떤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경영조직의 일정 표준으로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망을 두고 최소한 기업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비율 분석 같은데도 최소 표준 비율은 어느 정도다 하는 기준 데드라인을 갖다 정하는데, 이걸 일정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기 위하여 바로 기업의 진단이 필요하다. 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최소한 뭐가 되냐 일정한 어떤 포맷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업 진단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쓰겠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한정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사회 환경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는 시스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스템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이라는 말은 연결을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마치 뭐가 되느냐, 한 사람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음식이 나쁘다 그러면
만약에 음식이 한 군데 배 아픈 데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몸을 갖다 아프게 하듯이 기업은 여러 개의 시스템이 뭐가 되냐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환경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산이든 아니면 뭐가 되냐 그럼 사회적인 입장이든 전부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기업이 특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반드시 일정한 뭐가 되냐 기준 표준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서로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냐 그럼 기업의 성장 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 조건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제품은 원가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 우리가 봤을 때 소위 우리가 셀링할 수 있는 시가는 셀링의 가격, 시가는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셀링의 가격은 뭐가 돼야 되느냐. 자기가 물건을 만들 때 원가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야만 이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셀링의 가격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원가보다는 원가의 코스트보다는 반드시 커라. 그래야 뭐가 되느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기업은 이익을 갖다 창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라.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두 번째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 기업이 하나의 제품 만들고 거기에서 생명을 끊는다면 기업은 더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쭉 그려놓고 볼 때 기존 제품 항상 기존 제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뭐가 되느냐 성장기가 되면 성장기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다음에 제품을 또 준비해야 돼요. 또 왜 그러냐 성장기가 되면 새로운 제품 또 성장기가 될 때는 새로운 제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되느냐 그럼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져야지 하나의 제품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기업은 존속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하나마다 올라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발전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은 계속해서 혁신하고 이 혁신을 갖다 전부 다 묶어둔 게 뭐가 되느냐 변육이다 하는 말을 자주자주 경영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가져오고 변육을 갖다가 이끌어가야 된다. 변육은 근본 혁신을 시그마에서 묶어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물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제품 지속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혁신과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성장은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제품의 사용 가격이 일종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경영학에서도 매우 마케팅 쪽에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연결하는 게 뭐가 되느냐 세 번째가 바로 제품을 썼을 때 느끼는 만족감, 베니핏이 일종의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효익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코스트, 원가보다는 커라, 원가보다는 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익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반드시 원가보다 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러의 가격이 원가보다는 바로 어디에 되느냐 높아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은 계속해서 혁신을 해줘야 변혁을 갖다 우리가 가져오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제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사용의 가치는 바로 제품 가격보다 반드시 커야만 소비자는 지속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비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기업의 성장 조건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은 투입한 자본보다는 value added tax 또는 부가가치라는 말을 갖다 쓰죠. value라는 말은 바로 가치를 얘기하고 added는 늘어난 가치. 그래 궁극은 뭐가 되느냐 기업은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기가 들인 돈을 갖다 계속 가지고서 해야 되느냐 바로 가치를 갖다 창조해가는 역할을 갖다 할 때 value added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이건 바로 가치 창조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기업의 이해 특징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기업은 성장하기 위하여 바로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는 커라.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리고 바로 소비자가 물건을 썼을 때 느끼는 효익은 반드시 그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 원가보다 소위 자기가 샀을 때 가격, 소비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물건을 계속 사주지 않을 거다. 네 번째,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냐? 여기는 고객 차원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고객은 물건을 썼을 때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죠? 바로 value added. 부가가치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업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경영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또 어떤가? 기업이 가지는 개념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기업이 가지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의 이해와 특징을 갖다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어떻죠? 기업은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품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된다.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혁신과 병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세 번째는 제품의 사용 가치가 최소한 뭐가 되느냐 그럼 제품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 이건 고객 입장이죠. 고객은 바로 물건을 사용할 때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 자기가 들인 돈보다 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고잉해서 물건을 소비할 거다 이거죠. 그럼 네 번째는 투입한 자원보다는 큰 부가가치. 이건 바로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자기들이 투입한 자본보다는 더 많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치를 생산해야 밸류 에디드라고 말하죠. 부가가치를 늘어나게 해야만 기업은 존속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업의 상장 조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킬 때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특징으로 기업의 이해와 특징이라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거죠.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의 국민 경제를 형성하는 뭐가 됩니까? 가계, 기업, 정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생산 단위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정부와 가계는 뭐가 되느냐? 소비 단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정부는 생산 부위도 참여할 수가 있고 소비 부위도 참여하지만 소비 쪽이 더 큰 게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여하튼 기업은 철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생산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단위라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국민 경제를 형성하는 생산 단위인데 영리를 추구한다 그런 게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진단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 기업 진단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진단의 대상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업이다. 기업을 중심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기업의 진단의 대상은 바로 기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런 특징은 바로 첫 번째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 실제로 돈을 갖다가 낸 사람들 주주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러면 경영을 하는 경영자, CEO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분리된다. 오늘날 모든 회사의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식을 사중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CEO가 경영을 이끌어가며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는 위탁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탁 경영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진단은 매우 주주 입장으로서 볼 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정말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이러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살핀다면 바로 첫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소유와 CEO의 이야기.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인 주주와 그리고 경영을 이끌어가는 CEO는 반드시 경영을 위탁해서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검진, 이게 바로 진단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은 영리추구다. 기업이 뭐가 되느냐, 사회 봉사기관이 아니다 이거죠.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럼 일정 이익을 갖다가 벌어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해서 발전하는 형태를 취해줘야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기업 진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두 번째를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기업을 뭐라 그러냐, 그럼 개별이라고 얘기하죠. 개별적이다. 이 개별적이라는 말은 딴 말로 말하면 법인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 여러분 기업은 반드시 법인세를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마치 사람이 건강을 진단하듯이 기업도 왜 되느냐,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개별적이며 반드시 법인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진단의 대상, 마치 사람이 건강진단을 하듯이 기업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이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는 보면 뭐가 되느냐, 기업은 우리가 봤을 때 자기 돈만 아니라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자본을 갖다 구성한다. 그럴 때 기업은 바로 자본의 구성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이라는 이야기, 타인 자본이라는 이야기로 비중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 가지 각도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의 구성부터도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벽한 진단으로 우리가 잡아서 기업이 정확하게 흘러가야 된다. 왜? 한 사람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주주자들의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돈을 빌려준 회사에 대하여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본주들에 대하여, 타인 자본에 대하여 또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자본 구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의 하나다. 그래서 바로 자본 구성은 어떠냐, 여러분들 뒤쪽에 가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제표인 BS 쪽에서 우리가 여기에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남으로부터 빌려온 돈과 자기가 낸 돈, 요걸 갖다 구성한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를 갖다 배울 때도 했지만 이건 타인에 대한 자본이다. 타인 자본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바로 자기 자본이다 하는 문제를 얘기하죠.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갖다 줘야 되느냐, 이자를 줘야 된다. 이자를 주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가게 되면 기업은 파산에 속하고 거기에 따른 파산 비용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도 알죠. 이건 바로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는데 무슨 비용?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못 주면 파산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의 부담을 느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주회가 낸 돈은 바로 여기는 배당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가를 올려줘야 된다.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주가를 올려줘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건 자기 자본을 얘기하고 이건 이자를 얘기한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 배당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 우리는 대리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대리비용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바로 자본 구성이 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주가 낸 돈,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돈, 이거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가치의 창조, 기업 가치를 갖다가 넓혀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진단을 통하여 이러한 이자들과 원금이나 배당을 정확하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뭐가 되느냐, 그럼 고민과 또 발전을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다른 기업이 예속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개별적인 법인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철저히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럼 개별화되어서 법인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다섯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화 또는 서비스 이런 걸 갖다 생산하며 이 생산된 걸 갖다 뭐 하느냐, 배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뭐 하느냐, 생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생산한다. 또 예를 들면 그럼 분배한다.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유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참여단체라는 얘기가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뭐가 되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법인화.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은 독립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적이다. 독립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뭐 회계 시간에도 많이 배우겠지만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주식회사를 얘기할 때 무슨 회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무슨 회사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회사가 된 게 바로 독립적 단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기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바로 어떤 회사 그럴 때 이 회사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업은 독자적 노선을 취하는 바로 기업 진단의 대상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배급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판단 일을 갖다가 바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뭐 정부와 가게는 우리가 소비단이지만 기업은 철저한 무슨 단위냐 바로 생산단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생산단위가 되어서 바로 재화를 분배하고 유통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바로 기업의 이해 특징에 알아야 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바로 기업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의 또 하나가 기업은 뭐가 되느냐 수많은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라고 말할 때 이해관계자는 어떤가를 그 밑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봐주자 이거죠. 보통 우리가 기업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트레스트 그룹이다. 그래서 인트레스트 그룹은 바로 이해관계자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이해관계자다 이런 얘기인데 기업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주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을 지켜보는 정부라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물건을 써주는 소비자가 있을 거다. 기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종업원이 있을 거다. 그 다음 기업에 도움을 대주는 소위 채권자, 사채권자가 있을 거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인트레스트 그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의 진단의 대상은 바로 기업이 되며 여기에는 CEO라든가 주주라든가 정부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또는 사채권자 등등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자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무너졌을 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복구 불가능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정부의 경제에도 휘청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말과 또 공동 목표를 갖다 위하여 달려간다 하는 말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연결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업은 뭐가 됩니까? 부적절한 환경을 소멸해야 된다. 아주 첫 번째가 부적절한 환경을 알맞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수시로 기업을 진단해서 나아갈 길을 갖다 바로 잡아주는 적절한 대비. 그래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됩니까?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비를 갖다 우리가 세워준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어디로 갈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적절한 대비. 이 적절한 대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요점을 얘기하면 이게 바로 마무리다. 그러게 기업의 특징들을 왜 우리가 진단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파악해서 그리고 해야 되느냐 적절한 대비를 세워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의 바톤의 이야기는 기업 진단의 중요성. 하나의 기업은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한 국가의 경제 운명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은 진단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기업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 요점 정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참고하시며 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업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바로 왜 우리가 기업의 진단을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 개념 속에는 바로 기업의 세계화다 하는 말이 되고 기업의 특징으로 본다면 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일정한 어떤 표준을 위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얘들냐 진단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우러져 있다 하는 이야기가 특성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의 조건은 기업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면 기업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가가치를 넓혀야 된다 하는 게 성장의 조건이고, 그 다음 기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 영리를 추구한다. 개별 기업은 다 법인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같이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궁극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바로 비급하고 바로 예를 들면 유통을 시키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가게와는 구분되는 소위 말해서 생산단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했고, 그래서 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은 바로 부족한 환경을 소멸하라. 나갈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라.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갖다 취해줘야만 기업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쭉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런 기업의 대상이 되는, 소위 진단이 되는, 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형태는 어떤가, 이것도 가끔씩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진행되는 그 대상,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추구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바로 기업의 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물론 우리는 설립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기업의 종류를 구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은 누가 회사를 세웠죠? 회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따라 기업의 바로 대상은 다르고, 대표는 역시 여러분 잘 아는 주식회사다. 거의 오늘날 대다수 회사는 주식회사죠. 근데 가끔 이런 주식회사가 탄생되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여러 가지 기업의 형태들, 물론 아직까지 커가는 중소기업 속에서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또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는 꼭 대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중소기업이나 또는 작은 기업들도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면밀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기업의 진단이 될 때, 기업이 진단될 때 그 대상은 과연 어떠냐 하는 형태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업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일단 말할 때 기업의 형태는 바로 진단이 되는 대상의 기업의 형태를 우리가 논하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 보면 여러 가지 주식회사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바로 주식회사만 우리가 예를 들면 진단의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경영지도사가 되어서 또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기업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진단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바로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기업의 형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설립자가 누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립자가 누구죠? 여기에 따라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기업의 종류를 분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 회사를 세웠죠? 회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이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형태를 분류할 때는 바로 이런 분류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설립자가 누굽니까 하는 데 따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맨 먼저 나오는 사기업이다. 또 여기 나오는 뭐가 되냐 공기업이다. 일종의 사는 이때는 개인 사자를 얘기하죠. 바로 개인이 세운 회사를 사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단체가 세웠다. 그럴 때는 우리는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사기업은 개인이 세웠고 공기업은 공공단체인, 예를 들어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만약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이든 다 진단의 대상, 아주 중요한 건 우리는 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우리가 분류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핵심은 바로 설립자가 누구냐, 회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따라 우리가 분류하는 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사기업과 공기업이라는 두 가지를 일단 나누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사기업 속에도 이제 여기는 공동이냐 개인기업이냐 공동이냐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개인기업은 뭐가 되냐 only one,
한 사람이 오직 세웠다. 이제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인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리원 설립자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는 걸 갖다 우리는 개인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기업이다 그럴 때는 공동은 바로 두 사람 이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공동은 이때는 2 이상을 얘기한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회사를 설립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공동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기업 속에서 순서를 여러분은 머릿속에 잘 알아두는 게 좋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배울 때 기업의 분류론과 중첩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업 진단론 문제를 보면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종류를 묻는 문제도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바로 대상, 누구를 진단하느냐, 대상이 어떠냐, 그러면 기업의 그 주체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진단의 정확한 진단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럼 공동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이다 하는 투 이상, 2명 이상이라 그러는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단계를 옆으로 쭉 가면 우리가 한번 보죠. 몇 명은 첫 번째가 한 명 회사다. 그리고 여러분 합작 회사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한 회사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다. 오늘날 크게 대별한다면 물론 공동에서 소수와 다수로는 구분하지만 여기는 요까지가 뭐가 되냐면 소수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주식은 바로 다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얘는 다수의 기업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수의 몇 명이 모여가 하는 기업을 우리 일반적으로 한명회사, 합작회사, 그 다음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한명이다, 합자다, 유한이다,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한 명이다 그럴 때 한 명은 말 그대로 뭐가 되죠? 거의 개인기업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 발전의 순서로 볼 때 가장 먼저 한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공동 출자를 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기는 모이되 여기는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무한이 되죠. 반면에 유한은 돈 낸 범위에만 책임을 지는 걸 갖다 유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무한이란 말이야. 무한이고 여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친족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사람들이 모여진 것, 소위 친인척끼리 모이는 친족회사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런 얘기가 되죠. 친족회사고, 그 다음에 무한 책임을 갖다 진다. 무한 책임. 같이 운영하다가 만약 회사 망했다 이럴 때는 꼬리표, 소위 말해서 딱지까지도 같이 붙일 의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족, 동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친족이나 동족 회사는 바로 친한 사람끼리 하지 아무나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한명 회사로부터 출발하는데 거의 개인기업에 가깝다, 구멍가게와 가깝다. 그래서 몇 명 친인척끼리 잘하는 사람끼리 운영을 갖다 공동으로 할 때 우리는 한명회사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되죠. 이러다 이제 합작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합작회사는 뭐가 되죠? 바로 중세 코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코멘다다. 이 중세 코멘다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하는 이야기였는데, 바로 옛날은 중세 때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성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가 바로 이태리에서 바로 큰 배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주가 누가 무역을 보내면 돈을 잘 벌어올까, 배를 한 척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주는 뭐가 되느냐 그럼 계속해서 고민이, 누구에게 배를 빌려주지? 젊은 청년 중에서 수영을 잘하고 강력한 뭐가 됩니까? 파워링을 가진 무역에서, 해상 무역에 성공하고 돌아올 사람을 지적해서 배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주는 뭐가 되느냐, 배 한 척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 되죠. 만약에 망해도 배 한 척만 의해되죠. 자기가 포기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선장, 젊은 선장, 여러분이 잘 알지만 캡틴, 이 캡틴은 젊음과 모든 걸 갖다 바다에 바칠 용의가 있다 할 때 우리가 선장이 되죠. 선장은 생명까지도 바다에 바쳐야 되는 무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두 가지 형태, 아까는 전부 다 무한만으로 구성이 되고 친족회사라 그랬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데, 여기는 유한과 무한이 결합된 형태. 그래서 여러분 중세 요구 코멘다의 기운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까는 무한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유한과 무한이 나오는 범위가 넓어진 형태, 이게 바로 합작회사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선장은 끝까지 자기가 생명까지도 바다에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합명과 합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유한회사라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라고 있죠. 유한회사는 궁극은 뭐가 됐냐? 2인에서 50인 이내. 네, 사원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2명 이상 50명 이내의 사원으로 구성이 됐다. 이게 무슨 그러면 유한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유한은 바로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다. 주식회사를 갖다 확주로 놓은 내용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한회사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라 부르듯이 여기도 예를 들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한회사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3대 기구 3대 기구가 예를 들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주식회사의 3대 기구와 다를 바 없다. 첫째, 주주총회란 말 대신 사원총회란 말을 씁니다. 사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갖다 가지는데 20인에서 50인 사원총회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회사를 이끌어가는 감사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회사를 집행하는 이사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발달된 회사가 주식회사다. 주주로부터 예를 들면 바로 주주들이 주식회사에 뭐가 되냐 자본을 투자를 해주면 그 전문가의 CEO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를 임기를 줘서 진행해달라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철저히 물적회사다. 물적회사가 되죠. 물적회사가 되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되냐? 감독하는 감사가 있다. 요 세 가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우리가 한명합자 유한주식 하는 말을 갖다 쓰고 주식은 다수의 사람이 모였고 주주로 이루는 물적회사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오늘날 대표적 회사가 뭐가 되죠? 바로 주식회사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이 알고 이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식회사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여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걸 갖다 한번 쭉 정리해서 한명합자 유한주식 여기에 가장 대표인 게 한명 그 다음에 합자 유한주식 이걸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끔씩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익명 또는 민법상 또 유한책임회사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명합자 유한주식인데 바로 여기서 유한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가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새로 하나 생겼다. 그래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 요 두 가지의 중간 형태가 유한책임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끔 우리가 얘기하는데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협동조합은 바로 서로가 예를 들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난한 약자 입장 협동조합은 절대 잘 사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약자죠.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다. 농촌에 가면 농협협동조합이 있다. 농민들을 대변하여 바닷가에는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지위를 높인 게 협동조합이다 하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익명이라는 건 이름을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걸 갖다 익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이라는 말의 반대가 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민법상 조합은 딴 말로 말하면 현명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현명은 뭐냐? 이름을 나타내는 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과 익명이 결합된 형태가 뭐가 되느냐? 그럼 민법상 조합이고 익명은 돈만 내놓고 뒤에 숨어버리는 일종의 이건 합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합자와 같고 그럼 여기는 현명과 익명이 결합된 형태. 그래서 뭐 여러분이 여기는 민법은 현명과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과 안 나타내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 민법이라면 익명은 그야말로 이름을 갖다 나타내기를 꺼리는 바로 회사 사람들만 모여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익명조합 그럴 때 익명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느냐 익명이 있다면 여기는 익명과 현명을 갖다 결합한 형태 익명과 현명을 결합한 형태가 뭐냐 그러면 익명조합
익명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갖다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거고, 민법상 조합은 철저히 뭐가 되냐, 현명조합이다.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반대로 했면요, 민법은 현명만 있고 익명은 익명 플러스 현명이라는 이야기, 익명과 현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세요. 그래서 익명이라는 말의 포인트를 돌아. 여기는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이름을 나타낸다 이거죠.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한명회사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한명과 같다면 요거는 뭐가 되냐, 일종의 합작회사와도 같다. 왜? 익명과 현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합을 갖다가 생각할 때는 바로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할 때는 회사를 붙이게 된다면 민법은 현명만 모여있는 한명회사와 같고, 익명은 익명과 현명이 결합된 형태인 합자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충분히 사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기업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종의 우리가 공기업이다 그럴 때, 공기업은 그야말로 공공의 기관을 갖다 얘기하는 공기업을 얘기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공사와 공단이란 말이 여러분을 갖다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뭐 보통 다른 거는 국영이다, 정부가 세우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면 지방공익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정부가 세웠다 그러면 국영기업입니다. 근데 공사의 경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사회 역점을 둬야 됩니다. 회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이건 이익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체를 얘기하는데, 단체는 비영리다 그런 거, 비영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단이다. 그래서 공사는 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공단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체로 비영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로 공기업 속에는 국가가 운영하면 국영기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지방공기업, 그리고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사는 바로 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해야 되죠. 철도공사, 적정한 뭐가 되니까 이익을 추구하려고 세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단 같으면 여러분들 뭐 의료보험공단, 여기는 비영리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하나의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형태를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한번 봤고 예, 제가 오늘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강의하는 중에 자꾸, 근데 또 진행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기침이 자주 나서 강의를 중간중간마다 끊기가 어려워서 약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편집을 일일이 그 내용을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들도 수험생들은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타이틀에 나와 있는 전체 윤곽은 잡았는데, 여러분 책 속에서 같이 한번 주요 모먼트를 줄 거며 나가보도록 하죠. 자, 사기업은 민간이나 바로 민간이 출제한 영리다는 말에 줄 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은 바로 뭐가 되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공단체가 출자를 했다, 줄 됩니다. 그 다음에 영리를 갖다 추구하는 기업도 있지만 비영리도 있다는데, 만약에 영리를 추구하면 뭐죠? 공사. 옆에 적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비영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공단. 그래서 공사는 이익을 회사처럼 추구하기 때문에 공사라고 불러주고, 공단은 단체로서 공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공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기업은 출자자가 1명이라는 말 줄 거 주시고요. 공동기업은 2사람 이상이다 하는 말에 줄 거면 되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한명회사인데,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이 돼 있다. 전 사원이 무한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 가족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옆에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한 명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가 합자인데, 여기는 유한과 무한이 결합되어 있고, 중세 코멘다라는 말을 갖다 꼭 기억해 주면 좋죠. 바로 중세 때 배를 빌려주는 선주와 배를 타고 해상 무역을 떠나는 선장의 캡틴의 결합 관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자회사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가 될 때는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2인에서 50인 이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은 합자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를 갖다 취할 때 우리는 유한책임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달된 대기업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바로 주식회사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기업은 왜 진단을 하며 또 그 기업의 진단인 대상인 기업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회사의 종류 같은 경우, 그리고 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경우 이런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까지 명백히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진단이 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또 기업들이 요즘은 자꾸 규모가 작으면 바로 자기가 힘을 못 가지니까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자꾸 결합하는데 이걸 기업의 집중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그게 대표적인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론이라는 말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 가볍게 얘기를 하고 다각화, 계열화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구분하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